대한민국 경제의 정점, 강혁 회장. 30년간 웃음 한 번 보이지 않던 그의 차가운 집무실 바닥에 낡은 은펜 하나가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펜은 그가 젊은 시절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연인 서연에게 직접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약속의 징표였죠. 어머니 유품이에요. 3년 전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중히 간직하시던 거예요. 새로 들어온 비서 지우의 이 떨리는 목소리에 강 회장의 세상은 멈춰버렸습니다. 서연의 죽음, 그리고 그녀가 남긴 딸. 30년을 가둬둔 그리움과 미안함이 폭풍처럼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강 회장은 지우의 뒤를 비밀리에 조사하며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차갑게 대하고 지우는 회장의 슬픈 눈빛에 혼란을 느낍니다. 한편 후계자 자리를 노리는 조카 강치훈 상무는 지우를 제거하기 위한 잔인한 덫을 놓기 시작합니다. 과연 강 회장은 30년 전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우를 노리는 검은 그림자로부터 자신의 핏줄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운명적인 만남과 복수, 그리고 치유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노을빛 인생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님들 모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강 회장의 집무실은 오늘도 숨막히는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강 회장은 창밖 풍경 따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서류 뭉치만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냉혈한이라 불렀습니다.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차가운 눈빛 때문이었죠. 30년 넘게 재계의 정상에 군림하면서 강 회장은 웃는 법도 화내는 법도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들어와. 육중한 원목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낯선 젊은 여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회장님, 새로운 신입 비서입니다. 단아한 검정색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강 회장의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 꽉 담은 입술, 그리고 어깨에 잔뜩 들어간 힘이 첫 출근의 떨림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우입니다. 오늘부터 회장님 비서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또박또박 끊어 말하는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여전히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신입 비서에게 관심을 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는 무심하게 턱짓으로 책상 한쪽을 가르쳤습니다. 서류 거기 놔두고 나가봐. 그것이 강 회장이 새 비서에게 건넨 첫마디의 전부였습니다. 지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양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결제 서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려 했어요. 하지만 긴장한 탓일까요? 서류를 내려놓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찰칵. 지우의 재킷 주머니의 지퍼가 살짝 벌어지면서 안에 있던 소지품 몇 개가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 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립밤이 대굴대굴 굴러갔고 작은 수첩이 펼쳐진 채 떨어졌으며 손수건이 나비처럼 펄럭이며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당황한 지우가 다급히 무릎을 꿇고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첫 출근 날,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가 앞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지우의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얗게 질린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립밤을 집어넣고 수첩을 접어 가방에 쑤셔 넣고 손수건을 움켜쥐는 지우의 손놀림은 정신없이 빨랐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창피한 상황을 수습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쨍그랑 맑은 금소금이 조용한 집무실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지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재킷 주머니 안쪽 깊숙이 넣어두었던 무언가가 굴러나와 강 회장의 구두 발등 바로 앞까지 미끄러져 간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서늘한 시선이 천천히 서류에서 떨어져 나와 바닥을 향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그곳에 멈춰 섰어요. 바닥에는 낡은 은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은펜과는 달랐어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 광택을 잃은 투박한 디자인의 펜이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듯 낡고 빛바랜 모습이었죠. 강 회장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 펜은 강 회장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냉철함을 잃은 적 없던 그 눈이 지금 이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강 회장은 30살 야망으로 가득 찬 젊은 기업 후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서연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맑은 눈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짓던 여자. 강 회장은 그녀를 미치도록 사랑했습니다. 집안의 거센 반대를 뒤로하고 그는 서연에게 은펜을 선물했어요. 세상에 단 2개뿐인 자신이 직접 디자인을 의뢰해서 만든 약속의 증표였죠. 반드시 널 지켜주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지만 강 회장은 야망을 택했고 서연은 쫓겨나듯 그의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30년 비겁했던 자신이 부끄러워 행방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왔는데 지금 구두 끝에 놓인 저 낡은 은펜은 30년 전 서연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펜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홀린 듯이 손을 뻗어 바닥의 은펜을 향해 다가갔죠. 펜 안쪽에 새겨져 있을 이니셜 S, Y를 눈으로 똑똑히 봐야만 했어요. 손끝이 펜에 닿으려던 찰나,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지우가 번개처럼 손을 내밀어 펜을 낚아챘어요. 강 회장의 손보다 한 뼘 빨랐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펜을 재킷 주머니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키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방금 그 펜 어디서 난 거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유품입니다. 3년 전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던 것이라 저도 늘 곁에 두고 다녀요. 강 회장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 유품이라고?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서연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잔인한 확답이 강 회장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강 회장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의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 2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쫓겨나던 그날 아이가 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 아이는 대체 왜 저 펜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설마 저 아이가 서연의 딸인 건가? 강 회장은 지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눈매, 코끝, 입술선, 턱의 곡선까지. 그리고 강 회장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우의 눈매가 30년 전 서연의 눈매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어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비슷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회장의 이상한 시선에 당혹감을 느꼈어요. 그 시선이 불편해진 지우는 서둘러 물건들을 마저 정리하고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실례가 많았습니다. 지우가 황급히 집무실을 빠져나갔어요. 딸깍.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전혀 다른 고요였어요. 폭풍 전의 적막함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가슴 밑바닥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죽은 듯 고요했던 그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붉은 노을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30년 전 서연과 마지막으로 함께 바라보던 그 노을처럼 그렇게 운명이 보내온 낡은 은펜 하나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집무실을 나간 뒤에도 강 회장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그 은펜의 차가운 감촉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거든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서연이 어딘가에서 자신보다 훨씬 좋은 남자를 만나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을 거라 믿어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비겁하게 그녀를 버리고 야망을 택했던 자신의 죄책감을 겨우 덮어둘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우의 손에 들려있던 그 펜은 잔인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낡은 펜을 보물처럼 간직했고 결국 그것을 딸에게 남겼다는 사실을요.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지우의 이력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름 박지우, 나이 27살. 나이를 계산해 보니 서연이 쫓겨나듯 제 곁을 떠났던 그 시기와 소름 끼치도록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서연아, 정말 내 아이였던 거니? 그 모진 세월을 그 가냘픈 몸으로 혼자 견디면서 내 아이를 키워냈던 거야?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이력서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들어온 비서실장에게 강 회장은 평소보다 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박지우 비서에 대해 다시 조사해. 태어난 병원부터 어머니의 병상 기록,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비밀리에 보고해. 비서실장은 갑작스러운 지시가 의아한 듯 잠시 주춤했지만 강 회장의 서슬 퍼런 눈빛에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강 회장은 지우를 지키기 위해 역설적으로 그녀를 더 차갑게 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변의 하이에나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죠. 한편 강 회장의 조카이자 그룹의 유력한 후계자 후보인 강치훈 상무는 복도 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치훈은 강 회장에게 자식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차기 회장 자리를 당연히 제 것이라 여기며 살아온 인물이었죠. 그런데 오늘따라 강 회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그 이름도 모를 신입 비서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고 오히려 비서실장에게 무언가 은밀한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박지우라고 했나? 회장님이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면 보통 여자는 아니란 소린데. 치우는 얇은 입술을 뒤틀며 자신의 측근을 불렀습니다. 박지우라는 저 신입 비서 뒷조사 좀 해봐. 회장님이 왜 저 여자한테 그렇게 정신이 팔려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야겠어. 치훈의 눈에는 탐욕과 질투가 뒤섞인 어두운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지우는 탕비실에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부터 회장님 구두 앞에 어머니의 유품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하다니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죠. 정신 차려, 박지우. 엄마가 남겨준 소중한 선물인데 잃어버렸으면 어쩔 뻔했어. 지우는 주머니 속 은펜을 꺼내 소중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지우의 어머니 서연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이 펜을 손에 꼭 쥐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는 지우의 어린 시절 질문에도 서연은 늘 아주 훌륭하고 따뜻한 분이었단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뿐이야. 그러니 절대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라고 대답했죠. 지우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 어머니의 눈동자에 담긴 깊은 사랑을 기억하며 자랐습니다. 잠시 후 강 회장의 호출을 받은 지우가 다시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지우는 강 회장의 분위기가 아까와는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전히 표정은 차가웠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그 눈빛 안에는 차마 말로 다하지 못할 슬픔과 애틋함이 일렁이고 있었거든요. 강 회장은 지우에게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를 건네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 내일까지 전부 데이터로 정리해서 보고해. 내 비서라면 이 정도 일은 완벽하게 해내야 할 거다.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짐 싸서 나가. 지우는 입술을 꽉 깨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기한 내에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들고 나가는 지우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를 바로 알아보지 못해서, 그리고 내 어머니를 그 고생 속에 홀로 남겨두어서. 하지만 강 회장은 곧바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우를 지키려면 역설적으로 그녀가 회장의 핏줄이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가장 혹독하게 대해야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강 회장의 집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노을은 어느덧 깊은 어둠으로 변해갔고 강 회장의 눈앞에는 서연과 함께 보냈던 30년 전 마지막 밤의 풍경이 환상처럼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다시 데리러 갈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비겁함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강 회장은 책상 밑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강 회장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집무실 책상 한편에는 비서실장이 새벽에 긴급히 가져온 박지우의 약식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보고서에 적힌 지우의 성장 과정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연은 연고도 없는 곳에서 지우를 낳았고 식당 일부터 파출부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홀로 딸을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녀는 강 회장에 대한 원망 한마디 남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바보 같은 사람. 왜 끝까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남겨둔 거야?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우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에 3개의 아르바이트를 뛰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수천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키며 화려한 파티를 즐길 때 자신의 핏줄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텨온 것이었죠. 강 회장은 죄책감에 심장이 깎여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강 회장이 내준 산더미 같은 서류를 모두 정리한 모양인지
그녀의 눈가에도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서류 정리 마쳤습니다. 지우는 어제보다 훨씬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 회장은 일부러 지우를 쳐다보지 않은 채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겨우 이거 하는데 밤을 꼬박 새운 건가? 내 비서라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썼어야지. 강 회장의 모진 말에 지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지우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복도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통해 이 광경을 보고 있을 강치훈 상무를 의식해야 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강치훈 상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숙부님이 저런 실수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닌데 왜 저 여자애를 내보내지 않는 거지? 치우는 펜대를 굴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비서실장이 새벽에 움직였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회장이 신입 비서의 뒷조사를 비밀리에 시켰다는 건 그녀가 단순한 비서 이상의 존재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치우는 곧바로 측근을 시켜 지우의 가방을 뒤지라고 지시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숙부님이 저렇게 흔들릴 만한 물건이. 치훈의 명령을 받은 보안팀 직원이 지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녀의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재킷 주머니 안쪽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낡은 은펜을 찾아냈죠. 직원은 펜에 사진을 찍어 치훈에게 전송했습니다. 사진을 본 치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 펜, 예전에 숙부님이 젊은 시절에 주문 제작했다는 그 펜 아닌가? 치훈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 계집애가 숙부님의 숨겨진 핏줄이라는 소리군. 치훈의 얼굴에 잔인한 욕망이 서렸습니다. 장제그룹의 후계자 자리는 오직 내 것이어야 해. 갑자기 나타난 불청객에게 넘겨줄 수는 없지. 치훈은 곧바로 다음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지우의 컴퓨터 계정을 해킹하여 회사의 핵심 기술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것처럼 로그 기록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워 강 회장이 손을 쓸 틈도 없이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릴 심산이었죠. 어둠 속에서 거대한 덫이 지우의 발밑까지 다가오고 있었지만 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강 회장이 준 다음 업무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강 회장은 지우에게 외출 준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갈 일이 있으니 차 준비해. 강 회장은 서연이 잠들어 있는 납골당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지우와 함께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차에 올라타려던 순간 회사 로비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지우 씨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을 든 경찰의 등장에 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지우를 향한 보이지 않는 덫이 드디어 그 이빨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수갑이 지우의 가냘픈 손목을 향해 다가오는 순간 회사 로비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멈춰버렸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경찰들을 바라보았죠. 산업기술 유출이라니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무서운 단어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지우의 절규가 로비 천장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형사들의 표정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 회장이 뛰쳐나왔습니다. 평소에 절제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헝클어진 머리와 살기등등한 눈빛이 그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지금 내 비서에게 무슨 짓들을 하는 건가? 강 회장의 포효에 로비에 모여있던 직원들이 썰물처럼 물러났습니다. 형사가 영장을 내밀며 앞을 가로막았지만 강 회장은 그 영장을 낚아채듯 뺏어들었습니다. 로그 기록이 박지우 씨의 컴퓨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회장님. 형사의 말에 강 회장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덫이라는 것을요. 강 회장의 시선이 2층 발코니 쪽에서 이 광경을 흥미진진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강치훈 상무에게 꽂혔습니다. 치훈은 마치 연극이라도 감상하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우고 있었죠. 강 회장은 등 뒤에서 덜덜 떨고 있는 지우를 자신의 뒤로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차가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아이에게 손댈 수 없어. 당장 나가. 강 회장의 서슬 퍼런 위험에 경찰들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치훈이 계단을 내려오며 교활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숙부님, 전 직원이 보고 있습니다. 공과 사는 구별하셔야죠. 회사의 기밀을 팔아먹은 스파이를 이렇게 감싸시면 회사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훈의 도발에 강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치훈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지금은 지우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였죠. 강 상무, 내 놈이 무슨 짓을 꾸몄는지 내모를 줄 아느냐? 증거? 조작된 기록이 언제부터 증거가 됐지?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손을 꽉 쥔 강 회장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분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지우의 마음속에 의문과 함께 묘한 신뢰가 피어올랐습니다. 결국 강 회장은 변호인단을 총동원하여 지우의 연행을 잠시 유보시켰습니다. 하지만 치훈의 공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언론에는 재벌가 신입 비서의 배신이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뿌려지기 시작했죠. 지우는 졸지에 회사를 팔아먹은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강 회장은 지우를 안전한 별장으로 피신시킨 뒤 비서실장을 불러 놨고 서늘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강치훈의 모든 접속 기록과 보안팀의 움직임을 초단위로 분석해. 그리고 30년 전 내 어머니 곁에서 서연이를 내쫓았던 그자들도 다시 찾아내라. 재혁은 홀로 남은 집무실에서 지우의 주머니에서 떨어졌던 그 은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펜 안쪽에 새겨진 이니셜 S, Y가 눈물겹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30년 전에는 내가 비겁해서 널 놓쳤지만 이번엔 절대 내 아이를 놓치지 않아.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놈들을 무너뜨릴 거다. 강 회장의 눈에는 이제껏 보지 못한 서늘한 복수의 화염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강 회장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는 왕이 아닌 딸을 지키는 아버지가 되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지우를 데려간 곳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별장이었습니다. 30년 전 서연과 단둘이 도망쳐 살고 싶어 몰래 준비했던, 그러나 끝내 함께 오지 못했던 비운의 장소였죠. 경찰의 눈을 피해 이곳에 도착한 지우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런 지우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곁에 앉았습니다. 지우의 가냘픈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보며 강 회장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박 비서, 아니 지우야. 많이 놀랐지? 강 회장이 평소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닌 한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다니요.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지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강 회장은 손수건을 꺼내 지우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안다. 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러니 걱정 마라. 내가 반드시 내 결백을 밝힐 거다. 지우는 강 회장의 따뜻한 손길에 묘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회장님은 왜 저를 이렇게까지 믿어주시는 건가요? 저는 그저 신입 비서일 뿐인데요. 강 회장은 지우의 질문에 잠시 침묵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그 은펜을 가리켰습니다. 이 펜, 내 어머니가 정말 소중히 여기셨다고 했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니? 강 회장의 물음에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참 고운 분이셨어요. 평생 식당 일이며 허드렛 일을 하시느라 손마디가 다 굵어졌지만 저를 바라보실 때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미소를 지어주셨죠. 지우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3년 전 암이 온몸에 퍼져 숨쉬기도 힘드셨을 텐데도 엄마는 이 펜을 꼭 쥐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말씀하셨죠. 지우야, 너의 아버지는 참 따뜻하고 멋진 분이었단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 곁에 없지만 언젠가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절대 원망하지 말고 이 펜을 보여드리렴. 지우의 이야기를 듣던 강 회장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눈물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서연은 끝까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아버지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들며 30년간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 간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바보 같은 사람, 왜 그랬어? 나 같은 놈이 뭐라고? 강 회장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지우는 울고 있는 강 회장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왜 울고 계세요? 혹시 저희 엄마를 아시나요? 지우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강 회장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내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피치 못할 사정을 가진 비겁한 아버지가 바로 나란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이 멈춰버린 듯한 정적이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습니다. 강 회장은 지우에게 30년 전의 진실을 하나둘 털어놓았습니다. 집안의 반대와 어머니의 위협, 그리고 야망에 눈이 멀어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비겁함까지. 지우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멍하니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비다. 30년을 돌아 이제야 널 찾은 못난 아비야. 별장의 노을이 두 사람의 실루엣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서로를 확인한 아버지와 딸. 하지만 감동도 잠시, 별장 밖에서는 강치훈 상무가 보낸 하이에나들이 소리 없이 별장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우를 품에 안은 채 밖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평생 쌓아온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별장을 에워싼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하이에나들의 시선은 강 회장의 예리한 감각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지우를 품에 안은 강 회장의 팔에 힘이 들어갔죠.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재계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그에게 이 정도의 위협은 오히려
그의 투지를 불태우는 장작일 뿐이었으니까요. 강 회장은 지우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아빠가 너를 지키는 방식이 조금 거칠 수도 있단다. 하지만 그건 너를 완벽하게 세상 밖으로 꺼내기 위함이야. 지우는 강 회장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남자의 품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강 회장은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보안 채널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움직여. 강치훈이 보낸 자들이 별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모든 현장을 체증하고 배후를 확정 짓는다. 그리고 이사회 소집 통보해. 안건은 강치훈 상무의 해임안이다. 강 회장의 지시는 마치 정밀한 기계처럼 빈틈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사무실에서 승리를 예감하던 강치훈 상무는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숙부님이 그 계집애를 끼고 별장으로 도망쳤으니 이건 범죄 은닉죄까지 덮어씌울 좋은 명분이지. 치우는 탐욕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별장으로 보낸 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당장 들이쳐. 박지우를 끌어내고 저항하면 강 회장도 함께 묶어버려. 하지만 치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던진 덫이 사실은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요. 별장의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지만 강 회장은 지우를 자신의 뒤로 숨긴 채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별장 안팎의 모든 조명이 대낮처럼 밝게 켜졌고 숨어있던 강 회장의 사설 보안팀과 경찰들이 사내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내들이 당황하며 흩어지려 했지만 이미 모든 퇴로는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강 회장은 바닥에 짓눌린 사내 중 한 명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강치훈에게 전해라. 함정은 내 놈이 판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 회장은 곧바로 지우의 결백을 입증할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밤새 강치훈의 측근 중 한 명을 포섭하여 확보한 녹취록과 조작된 로그 기록의 원본 파일이었죠. 박 비서의 컴퓨터에 접속한 IP가 강 상무의 비밀 아지트라는 증거가 여기 있다. 강 회장은 비서실장이 건넨 태블릿 PC를 지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우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지우의 부름에 강 회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강 회장은 지우를 데리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해임 통보를 받은 강치훈이 이사들을 선동해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회사 로비에 도착한 강 회장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한 손에는 지우의 손을 꼭 쥐고 다른 한 손에는 진실이 담긴 서류 가방을 든 채였습니다. 복도에 늘어선 직원들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강 회장의 위압감에 숨을 죽였습니다. 강 회장은 대회의실 문을 거칠게 밀치며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사색이 된 강치훈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장제그룹의 진짜 주인과 배신자를 가려볼까? 강 회장의 서슬 퍼런 선언이 회의실 안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대회의실의 묵직한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진 강 회장의 서슬 퍼런 기세에 안에서 웅성거리던 이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상석 근처에서 이사들을 선동하던 강치훈 상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죠. 하지만 치훈은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여유를 부리려 애썼습니다. 숙부님, 범죄 혐의가 있는 비서를 데리고 나타나시다니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치훈의 도발적인 말투에 강 회장은 대답 대신 지우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강 회장은 회의실 중앙으로 당당히 걸어가 치훈이 놓아둔 서류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망신? 그래,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망신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강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 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이 준비한 태블릿 PC를 대형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강치훈 상무가 비밀 아지트에서 보안팀 직원과 함께 지우의 아이디로 접속해 기술 파일을 전송하는 CCTV 영상과 녹취록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게 뭐야? 치훈의 목소리가 보기 흉하게 갈라졌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죠. 강 회장은 사색이 된 치훈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 상무, 내 놈은 내 후계자 자리를 탐내어 아무 죄 없는 이 아이를 스파이로 몰았다.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내 눈과 귀를 가리려 했지. 치우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조작입니다. 숙부님이 저 여자를 감싸려고 가짜 증거를 만든 거라고요. 치훈의 악에 바친 소리에 강 회장은 비소했습니다. 가짜? 그럼 이것도 가짜라고 할 텐가? 강 회장은 품 안에서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이사들 앞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어젯밤 긴급하게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지우 비서는 내 숨겨진 딸이다. 30년 전 내가 비겁하게 놓쳤던 내 목숨보다 귀한 내 핏줄이란 말이다. 강 회장의 선언에 회의실 안은 폭탄이 터진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보다 자신을 목숨보다 귀한 딸이라 불러주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은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사들을 매섭게 훑어보았습니다. 내 자식이 제 집안의 재산을 훔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강 상무, 너는 권력에 눈이 멀어 내 누이와 다름없는 아이를 짓밟으려 했다. 이건 경영권 다툼이 아니라 인륜을 저버린 범죄다. 치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그를 향해 강 회장은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당장 강치훈 상무를 해임하고 경찰에 인계해. 그리고 이 조작에 가담한 보안팀 모두를 발본색원한다. 강 회장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대기하던 보안 요원들이 치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 내가 후계자야. 내가 주인이라고. 치훈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지만 강 회장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이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강 회장과 지우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은 그들을 뒤로하고 지우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모여든 직원들이 가득했죠. 강 회장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지우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박지우 비서는 내 딸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를 함께 이끌어갈 내 유일한 가족이다.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맞잡으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이름, 그리고 비로소 허락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녀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이사회가 끝나고 강치훈 상무가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강 회장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승리의 쾌감보다 더 크게 그를 짓누르는 것은 죽을 때까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던 서연에 대한 미안함이었죠. 강 회장은 지우의 손을 잡고 회사 로비를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계신 곳에 가보고 싶구나. 이제야 아빠가 널 데리고 갈 자격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서 말이다. 강 회장의 젖은 목소리에 지우는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납골당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 회장의 발걸음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어요. 지우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서연의 유골함 앞에는 지우가 가져다 놓은 듯한 작은 안개꽃 다발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서연은 30년 전 그날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죠. 강 회장은 유골함의 차가운 유리벽을 어루만지며 결국 참았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왔다. 이 못난 놈이 이제야 널 찾아왔어. 강 회장은 납골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너를 그 고생 속에 내버려 두고 나는 돈이나 벌면서 떵떵거리며 살았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아이를 낳을 때, 내가 죽어갈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 미안하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강 회장의 처절한 참회에 납골당 안의 정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우는 그런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엄마는 아빠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펜을 제게 주시면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분이라고요. 지우의 말에 강 회장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비겁하게 도망쳤는데 그녀는 끝까지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품속에서 은펜의 짝이었던 자신의 펜을 꺼내 서연의 유골함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늦었지만 이제야 우리가 다시 만났구나. 두 자루의 펜이 나란히 놓이자 마치 30년의 세월이 단숨에 메워지는 듯한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납골당을 나온 강 회장은 지우와 함께 근처의 작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풍경이 30년 전 두 사람이 헤어지던 날의 하늘과 닮아 있었죠. 강 회장은 지우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나는 이제 회장 자리를 내려놓으려 한다. 이 화려한 껍데기를 지키느라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 이제 남은 생은 오직 너를 위해, 그리고 내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구나. 지우는 아버지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좋아요. 이제 우리 남들처럼 평범하게 같이 밥 먹고 같이 웃으며 살아요.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강 회장의 비서실장으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강치훈 상무의 배우의 회장님의 어머니, 즉 노마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노마님께서 지금 회사로 향하고 계십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30년 전 서연을 쫓아냈던 장본인이자 자신의 친어머니인 노마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딸까지 위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우를 등 뒤로 숨기며 차로 향했습니다. 지우야, 마지막 전쟁이 남았구나. 이번엔 아빠가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을 거다. 내 어머니라 할지라도 너를 건드리는 자는 용서치 않아. 강 회장이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을 풍기는 검은색 대형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백발을 정갈하게 빗어넘긴 노마님이 지팡이를 짚으며 모습을 드러냈죠. 30년 전 서연을 모질게 내쫓았던 바로 그 서늘한 눈빛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마님은 자신을 가로막는 직원들을 무시한 채 곧장 집무실로 향했고 강 회장은
지우의 손을 꼭 쥔 채 어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집무실의 문이 닫히자마자 노마님의 날카로운 지팡이 소리가 바닥을 때렸습니다. 강혁, 내가 결국 일을 저지르는구나. 근본도 모르는 계집아이를 내 딸이라며 온 세상에 공표해. 내가 정녕 미친 개냐? 노마님의 호통에 지우는 겁에 질려 어깨를 떨었지만 강 회장은 오히려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내쫓았던 서연이가 목숨과 맞바꿔 키워낸 제 유일한 핏줄이란 말입니다. 노마님은 코웃음을 치며 지우를 멸시하는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서연? 그 천한 것이 낳은 아이가 어떻게 내 손주란 말이냐? 당장 이 아이를 내보내라. 아니면 내 회장 자리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노마님의 협박에도 강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 자리요? 이미 내려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어머니가 30년간 숨겨온 그 추악한 진실은 밝히고 가야겠습니다. 강 회장이 내민 서류에는 30년 전 노마님이 서연을 내쫓기 위해 사주했던 청부업자들의 자백과 서연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병원 기록을 조작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강치훈 상무가 저지른 모든 악행의 배후에 노마님의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계좌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노마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 내가 감히 내 어미를 고발하겠다는 거냐? 어미라고요? 제게 어미는 자식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야망을 위해 사랑을 죽이는 법만 가르치셨죠. 강 회장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슬펐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자료들 이미 언론사와 검찰에 전송 예약해 두었습니다. 제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명예라는 가짜 가면은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지우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자신의 뿌리인 가문과 맞서 싸우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노마님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이 맞는 거냐? 아들이기 전에 저는 지우의 아버지입니다. 30년 전 서연이를 지키지 못했던 비겁한 남자가 아니라 이제야 제 아이를 지키려는 평범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강 회장은 지우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태블릿의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온 세상의 뉴스 속보가 강제그룹의 추악한 비사와 노마님의 만행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고 노마님은 밀려오는 취재진과 경찰의 시선을 피해 도망치듯 집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강 회장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지우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정말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강 회장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30년의 어둠이 걷히고 비로소 부녀에게 진정한 아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강 회장은 약속대로 그룹의 모든 직함을 내려놓았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조카 강치우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평생 아들을 조종하려 했던 노마님은 외딴 시골 저택에서 쓸쓸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죠. 사람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가가 모든 권력을 포기하고 사라진 이유를 궁금해했지만 정작 강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낡은 운동화 끈을 묶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지우와 함께 정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과수원 마을이었습니다.
30년 전 서연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공기 맑고 조용한 동네였죠. 이제 강 회장은 의장님이나 회장님이 아닌 그저 동네 아이들에게 사과를 깎아주는 인자한 할아버지, 그리고 지우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빠, 오늘 수확한 사과가 아주 달아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지우가 바구니 가득 빨간 사과를 담아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 회장은 딸이 건네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질녘이면 마을 언덕 위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곳은 서연의 유골을 뿌려준 곳이자 세 사람의 영혼이 만나는 장소였죠. 강 회장은 품속에서 이제는 빛바랜 두 자루의 은펜을 꺼냈습니다. 지우야, 이 펜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서로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겠지? 강 회장의 물음에 지우는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이 펜을 끝까지 간직하셨던 건 아빠를 원망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만날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강 회장은 느티나무 아래 조용히 놓인 작은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비석에는 사랑하는 아내 서연, 여기 잠들다라는 문구와 함께 은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보고 있니? 우리 딸 지우가 이렇게 예쁘게 잘 컸어. 내가 30년 동안 못 준 사랑, 이제부터 남은 평생 다 쏟아부을게. 그러니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편히 쉬어라.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저 이번에 공부 다시 시작해서 사회복지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엄마처럼 힘들게 아이를 키우는 분들을 돕고 싶거든요. 지우의 기특한 생각에 강 회장은 대견한 듯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 마음이 엄마를 꼭 닮았구나. 아빠가 가진 재산, 이제 그런 뜻깊은 일에 쓰자꾸나. 그게 내 엄마도 가장 기뻐할 일일 테니까. 두 사람의 대화 위로 붉은 노을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입구에는 서연재단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강 회장과 지우는 매일같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아갔습니다. 돈과 권력이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축복이 그들의 일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 회장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책상 위에 놓인 은펜을 보며 기도합니다. 비겁했던 청년 강혁은 죽었지만 이제 사랑하는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아버지 강혁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감사하면서요. 노을이 지는 과수원 길을 나란히 걷는 부녀의 뒷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30년의 방황은 끝이 났고 이제 그들 앞에는 오직 사랑과 용서로 가득한 새로운 길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펜 속에 새겨진 이니셜처럼 그들의